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정말 결정적인 귀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저의 스승님이신 양동환 교수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분은 이제 1988년이면요 올림픽이 있었던 해고, 우리가 87년 60항쟁 이후 주사파와 같은 좌익 운동권 세력이 그야말로 민주화의 주역이라는 월계관을 쓰게 된 그때, 드세게 대한민국을 강타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뭐를 썼냐 하면은 현대공론이라는 잡지에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식으로요? 지금 좌익 학생 운동권이 이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우익이라는 사람들은 코박고 꼼짝도 못하고 설설 기는 상황.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인가는 모르겠으나 10년 후가 될지 한 세대 3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땅에는 좌익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처음에는 좌익과 제휴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는 좌익이 주도하는 연합 정권이 들어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좌익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그때 돼가지고 울고불고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정부 믿지 말고 민간 우익이 나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 사람한테 돌 던지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연유로 많은 좌익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자리에서 10년 동안 수업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당했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은 이와 같은 경종을 울려준 선지자에게 박해를 한 그 대가를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 2017년도 4월 달에 책을 썼습니다.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느슨한 내전 상태가 진행 중이다. 이 내전은 대한민국의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전개되고 있다. 1차 내전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이 졌다. 대통령이 끌어내려졌으니까. 그 다음에 2차 내전은 대선인데 그것도 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3차 내전은 뭐냐? 이 정권이 들어선 후에 적폐청산이니 새로운 나라 만들기니 하는 명분으로 아마도 그 입법투쟁,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법률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때 또 저지하려고 하는 또 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뭐냐, 북한과의 정책을 둘러서 북한하고 연방제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대북한 정책을 둘러싸고 또 전투가 또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냐 하면, 이분의 말은 우리가 경청해 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내전이 지속될 것이냐 하면, 민주 세력이라고 진보 세력이라고 포장한 그들이 알고 봤더니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 반체제 세력이라는 사실을 국민의 다수가 알고, 그냥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단호히 배격할 때까지. 국민의 다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승부수는 어디냐 하면은, 국민을 여하이 다수가 지금 체제전쟁 중이고 반체제 세력과의 싸움 중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데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 대선에서 이기면 우리는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버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체제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국민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회가 먼저 각성하고, 목사님이 각성하고, 성도가 각성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민들을 각성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만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절대로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행위가 아니고 체제 수호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파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체제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뭐냐? 하나는 바로 용어전쟁, 프레임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파 세력은 프레임 전쟁을 어떻게 대응해 왔나?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코프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국에 있는 좌파 교수인데 이 사람 책도 참고하고 또 이와 같은 프레임 전쟁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실제 그거를 우리 현실 정치나 이런 데 많이 적용도 해보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좌파들의 정말 부지런함입니다. 우파들은 하나도 안 하고 있을 때 프레임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들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적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레이포크 교수라는 사람은 미국의 이제 버클리대 교수인데 이 양반이 미국 내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연거푸 대선에서 지니까 어떻게 해서 공화당이 만든 프레임에 왜 갇혀가지고 허우적거리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책을 낸 게 바로 뭐냐면 유명한 책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핵심, 옛날에 1970년대에 맥도날드 가게에 지렁이가 발견됐다는, 지렁이가 나왔다는 악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회사에서 가게마다 붙였어. 뭐라고? 우리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라고 써놨다고요. 그랬더니 매출액이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팔리지가 않는 거야. 이유가 뭘까? 하면은 지렁이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지렁이라는 어떤 단어를 보는 순간 지렁이가 생각나 버린 거야. 그러면 햄버거를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의도와는 달리 이게 어떤 한 프레임으로 작동이 돼가지고 결국은 회사한테 치명타를 입혀버린 거지. 그 예를 들면서 이 양반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어떤 프레임이라는 이 사고의 프레임이 존재한다. 어떤 언어들과 어떤 현상들의 어떤 연결에 의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이 프레임이 매우 중요하다. 이 프레임 때문에 정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 현상에 있어서 이 정치를 할 때 있어서 대중의 뇌를, 대중의 어떤 머리를 누가 여하이 선점하느냐. 이것은 이 프레임을 먼저 딱 선점한 자가 승리한다. 그게 진실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 나왔는데요. 좌파 세력들이 이거를 숙독하고 연구하고 또 적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어마어마한 이상한 프레임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책들을 보고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노력을 해왔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선제 공격이 최선이라는 거야. 먼저 뭐냐면은 대중들의 뇌를 먼저 장악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지금 이 좌파들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요. 매우 전략적입니다. 자기들이 프레임에 불리할 것 같으면 절대로 말도 안 꺼내. 그러니까 안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잘못 건드렸다가 이 프레임에 자기들이 엮여버리면 뭐냐면 자기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꺼내는데 우파들은 우리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가지고 막 그냥 쑤시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자기가 이게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전략적 마인드가 없다.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시골에 우리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똥개하고 세포트 잡종이었는데 그 동네 저 위에 막 가면은 또 시커먼 개가 또 한 마리 큰 개가 있었어요. 두 마리는 서로 간에 뭐냐면 호적수였어요. 그런데 내가 저 집 개는 혼자고 그 다음에 우리 집 개는 내하고 같이 있을 때는 우리 개가 바로 이기는 거야.
그런데 저쪽에 어른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우리 집 개 옆에는 내가 있으면 그 개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우리 집 개가 만약 그 집 앞으로 가면은 우리 개는 바로 그냥 꽁무니를 뺍니다. 근데 그 집 개가 우리 집 앞으로 오면 무조건 우리 개가 힘을 얻어가 확 싸우면 져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똥개도 저 집 앞에서는 50점 따고 들어간다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냐면 우리는 이 우파와 좌파의 어떤 싸움에서 보면은요, 이게 우리 마당인지 저집 마당인지도 모르고 막 가 덤비는 경향이 있어. 진실이 우선이다 그러고. 이거는 전략적으로 필패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막 덤볐다가 그냥 코피 터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안 싸운다고 또 난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말 전략적 마인드의 부족이 낳은 어떤 참 비극적인 어떤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에서 프레임이 활용되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 3월 26일은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백령도 근방에서 이제 순찰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고 그냥 완전 두 동강이 나가지고 침몰해서 46명인가요? 젊은 장정이 죽었습니다.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그때 언제냐고요? 2010년도 3월 26일. 그런데요, 6월 4일인가 그때가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자,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선거가 있는데 천안함 폭침에 북한이 엄청나게 젊은 장병을 죽인 사태가 벌어졌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국민들이 안보의식이 고양될까요? 안 될까요? 고양이 되면은 이른바 우파 정당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겠죠. 그런데 결과는요, 뒤집어졌어요. 이유가 뭘까? 프레임을 잘 활용한 탓입니다. 무슨 프레임을 잘 했냐고요? 그때 바로 북한 선거, 지방선거 전에 바로 5월 29일이죠. 선거 며칠 전에 북한이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남한에 이명박 패당에게 주는 표는 전쟁을 선택하는 표이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지금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선거를 하는데 지방선거를 하는데 이명박 패당에게 주는 표는 전쟁을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막 했어. 그랬더니 민주당이 그거를 선거 프레임에 썼습니다.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 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폭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전방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왜냐하면 막 그때 막 전쟁 공포 분위기를 북한이 막 조성을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거 원점 타격을 하겠다는 둥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막 쫄아가지고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한나라당 찍지 마라. 아들 죽는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 심지어는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의 엄마조차도 한나라당을 안 찍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북한이 만드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프레임. 그 다음에 이 야당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이 그거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천안함 폭침이 2달 전, 얼마 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역용한 프레임 때문에 결국은 선거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프레임이 이만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도 무상급식 논쟁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요. 8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었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포기하는 거고 나가는 바람에 박원순 시장이 된 게 2011년도 8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때문에 나갔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논쟁하다가 그냥 자기 꾀에 그냥 엮여가지고 나가게 됐죠. 무상급식?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쁘다고 주장하니까 뭐가 나쁘냐.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한 발 더 나가, 그러면 투표해보자. 이러던 거야. 그런데 투표해보자? 그런데 민주당의 모든 지지자들 투표에 참가를 불참해버렸습니다. 투표 참가를 안 하는 것은 착한 행위고 투표 참가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나쁜 선거라고
나쁜 투표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딱 걸어가지고 해가지고는 결국은 일반 사람들이 한나라당 지지하는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투표를 불참하게 만들어가 이 투표 자체를 무산시켜 버렸다니까요. 결국 어땠냐? 오세훈 시장 나가 동그라지고 박원순 시장이 들어가 서울시를 지금까지 10년 동안 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프레임의 결과입니다. 낚인 결과.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야, 이게 프레임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프레임을, 이 좌파 세력인 프레임을 위한 이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프레임 전쟁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것은 레닌이 용어를 혼란시켜라 라는 어떤 그 전략 전술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예를 들면 진보라는 게요, 일반 사람들은 진보라는 말을 굉장히 발전적이다 이렇게 젊은이들은 이해하고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체를 진보 세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진보가 다른 겁니다. 이게 용어를 혼란시켜 버려가지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다 여기에 선동당하게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남북 간의 통일을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이 통일은 북한 체제로 통일을 말하는 거고, 자주라는 거는 우리는 그냥 자주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이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미군 철수를 의미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민주도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거는 인민민주를 의미한다는 거야. 이렇게 용어들이 다른 것은 또 하나의 뭐냐, 바로 프레임 전쟁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세트로 보면 보수와 진보란 프레임, 전쟁이냐 평화냐의 프레임, 통일이냐 분단이냐의 프레임, 민족 자주냐 외세 굴종이냐의 프레임, 민주냐 독재냐 프레임, 이것들은 다 그 사람들이 이미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그야말로 써먹고 우리 국민들을 아주 그냥 종 부리듯이 움직여온 프레임이다. 매우 효과적인. 그런데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 다 갇혀있는, 특히 젊은이들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프레임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시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용어 혼란 전술과 진보 보수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등장한 바로 그 이제 시기인데요. 그때 여론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보수입니다. 24.2%, 중도입니다. 34.8%, 진보입니다. 36.7%. 그러니까 지금 이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보수라는 사람이 매우 적어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자, 그거를 내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형을 나눌 수 있어요. 뭐 이거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일단은 그렇게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가 정권을 잡느냐, 진보가 정권을 잡느냐, 이 싸움이라고, 선거나 정치판이 그렇게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망쳐버린 원흉 중의 원흉이 바로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요, 2008년도에 책을 하나 냈어요. 2009년도군요.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이라는 걸 냈는데,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보수와 진보란 이 프레임은 너무너무 해독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 파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체제는 이제 제대로 견딜 수 없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주장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제는 다른 프레임을 쓰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차라리 안 되면은 실명제로 쓰자.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이렇게 실명제로 쓰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쓰자. 이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세력, 약칭 대세. 반대한민국 세력, 약칭 반대세.
대세와 반대세의 프레임으로 다시 바꾸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얼마나 강력한지 좌파 세력들의 어마어마한 공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있었는데 우파들은 도대체 이게 뭐가 가치가 있는 건지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알지도 못한 채 그거를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무지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게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즉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위기는 이 고통은 결국은 뭐냐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는데 배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전부 다 똥꼬집만 부리고 하는 그런 잘못된 대한민국 우파 세력들 때문에 자업자득이 저는 자업자득이 생각합니다. 저는요 2013년도 2012년도 대선 때 저는 대한민국 가장 위기를 사실은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보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지났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태블릿 PC 사건이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내리지 않았으면 정상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년 뒤에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을 겁니다. 그나마 지금 6.25 전쟁을 겪은 분도 살아 계시고 지금 우리와 같은 좀 이렇게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터진 것이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해도 너무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야, 골 때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예? 왜 이렇게 작동이 안 되죠? 예, 예. 자, 뭐가 문제냐면요. 진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진보라는 말은, 진보 세력이란 말은, 앞으로 나아갈진 걸음보. 앞으로 나간다니까 매우 발전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사전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좀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진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수 진보라고 할 때 사전에 있는 용어로 우리는 그렇게 프레임으로 이해를 해요. 젊은이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진보라는 용어는요, 정치학적으로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프레임입니다. 미국도요, 민주당을 뭐라 그래요? 리버럴이라 그래요. 리버럴은 자유잖아요. 리버럴은. 자유주의. 그러면 프로그레시브, 진보라는 말은 미국에서도 프로그레시브라는 거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정치학적으로 진보 세력이라는 말은 공산주의자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용어라는 걸 미국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면 진보 세력, 좌익 세력들이 1990년대 전후 동구 공산권이 무너졌을 때 자기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포장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보수 세력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는 이런 어떤 세트를 만들어가 프레임을 딱 만들어가 국민들한테 퍼뜨린 거야. 그랬더니 국민들이, 언론이 그걸 받아가 진보 보수 막 쓰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해독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학교 갔더니 전부 다가 진보가 좋대. 진보 텐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수구 꼴통이 돼버려가지고 아무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룹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진보 안에 다시 이야기하면 진보 안에 좌익 세력이 있고 그들이 주도하는 그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국은 좌익 세력이, 좌파 세력이 주도하는 진보 그룹과 중도 그룹을 아우르는 걸 뭐라 그래요? 보수 세력만 제외하고 그걸 반보수 대연합이라고 합니다.
자, 반보수 대연합이 정권을 잡으면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대부분은 자유민주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 하나 때문에 어느 순간에 국민의 3분의 1만 지지하는 세력으로 급전직하로 축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 프레임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프레임을 바로 북한이 쓰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남한에서 반보수 대연합을 하라, 진보 대연합으로 짓부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남 정치 공작하는데 핵심 도구가 뭐냐면 보수 진보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남한 좌파 세력들도 정치 도구로 다 진보 보수라는 이 자기들이 만든 뛰어난 발명품을 바로 정치의 핵심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범청학년이라고 북한이 주도해서 만든 범민연화의 어떤 산하 기구죠. 범청학년 남측 본부에서는 보면 바로 2012년 대선 전에 바로 현재 오늘날 진보 대 보수의 새정치 질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프레임 하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왜냐하면 보수는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중도만 아우르면 3분의 1을 먹고 일단은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이게요, 2012년 대선에서요, 진짜 까딱하면 넘어갈 뻔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통진당이라고 아시죠? 이석기. 자, 여기가 민주당하고 2012년 총선 4월 총선에서 야권연대 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럼 통진당은 뭐냐면 이석기라든가 이런 김미희라든가 이런 주사파의 핵심 그 민혁당 출신이라고 추정되는 이 사람들이 정권 거기에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결국은 통진당, 옛날에 민노당에 있는 종북 세력을 하는 그들이 통진당을 사실은 확대 개편해서 뭐냐면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해가 공동정권을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에서 통진당이 200만 표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10% 이상 얻었어요. 지금 그래가 국회의원 13명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문재인 민주당하고 이제 야권 연대를 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100% 이기는 거죠. 그랬는데 총선 이후에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바로 통진당 내부에 있는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냥 머리 끄덕이 잡아 당기고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언론에서 노출되면서 그때 비로소 이게 종북 세력이 그 안에 당권을 장악하고 있네? 이래가지고 지지율이 10%, 9%, 8%, 7%, 6%, 4%, 2%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해 12월에 있었던 대선 때는 민주당과 야권 연대가 깨진 상황에서 이 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만약에 야권 연대가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55% 이상은 얻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깨진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혼자 출마해가 엉망이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전에서는 이미 투표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긴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노인네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골든크로스 일어나 겨우 3%로 역전해가 이겼다니까요. 그랬으면은 통진당하고 민주당의 공동정부가 구성됐으면 사실은 북한이 조정하는 바로 통진당이 정권을 장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지나갔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그때는요,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은, 그럼 북한하고 연결됐던 거 어떻게 아냐고. 예. 그때 바로 뭐가 있냐면 왕재산이라는 북한에서 컨트롤하는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는 간첩단이 적발이 됐어요. 왕재산이라고. 거기에 있는 체포를 하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노트북에서 북한 지령사항이 다 들어있었는데 그때 바로 뭐냐면 내용이 다 나와 있었어요. 뭐라고? 민노당을 뭐로 만들어라? 통진당으로 만들어라. 언제까지 만들어라? 거기에 국민참여당, 노무현당을 참여시켜대 뭐 노무현 때 잘못했는 거, 한미 FTA 한 거 반성하고 참여시켜라. 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다음 민주당하고 뭐냐면 야권 연대하는 거 다 지령을 다 했는데 그대로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그냥 다 일어나는 일 같지만은 우리 내부의 북한과의 공작선이 다 그렇게 연계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정말 얼마나 대한민국이 위험한 상황을 지나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진보란 프레임은 폐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진보 세력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그럼 60% 정도 들어요. 그 다음에 보수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10%밖에 안 들어요. 이미 이게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보고 진보 세력이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을, 사회주의 세력들이 자기들을 포장하기 위한 용어로 쓰는 프레임이야. 이야기해주고, 자, 다시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안 들어요. 왜 안 들냐? 아니, 몰랐죠. 그러니까 모르고 벽에 편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한테 편먹어주는 이 잘못된 프레임을 언제까지 쓸 거냐고. 기가 찬 노릇입니다. 그래서 진보, 중도, 보수라는 걸 이 프레임을 벗기고 다른 걸로 해봤어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실명제로 해봤더니 모두 다가 자유민주주의 좋다는 거야. 실명제로 씁시다, 그냥 실명제로. 근데 굳이 실명제로 안 쓰네, 또. 참 이런 게 있고, 아니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전통적 방법대로 자유민주주의는 우익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자익이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그건 객관적이에요. 학문적 용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헌법을 수호하는, 지키려고 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긍정 세력, 아니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북한 체제로 가거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걸 원하는 반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나누면 그것 또한 아주 금상첨화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이제는 프레임으로 우리도 싸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런 생각, 그거조차도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우파들은. 정말 귀차니즘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체제전쟁의 최고의 도구는 역사 프레임입니다. 반대한민국, 친북, 반미, 반일. 자, 여러분 아시죠? 6.25 전쟁 이름,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25 6월 25일 날 일어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사상적인 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북한은 어때요?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해요. 아, 조국 해방이란 공산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공산화 전쟁이라고 딱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북한은, 중국은 어떠냐? 항미 원조 전쟁. 미국에 대항해서 원조해준 전쟁이다. 근데 미국은 또 어떠냐?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우리 우파들은요, 자유민주 세력들은 너무 이런 프레임에 약해. 그런데 지금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남한에 있는 이 좌파 세력들은 보면 프레임의 선수들이에요. 이 프레임이 대중들을 어떻게 우군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6.25 전쟁 같은 것도 이제는 자꾸 한국 전쟁을 쓰는 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훨씬 더 약화시키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광복회장이요,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고등학교 대상으로 연설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광복회장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했어요? 공산화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화시킬 의도를 갖고 소련군이 왔잖아. 그러면 북한 주민들을 쏘게야 돼요, 안 쏘게야 돼요? 포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뭐냐면 아주 달콤한 솜사탕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친구로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유가 보장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 독립이 됐다는 둥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그냥 남한에 와가지고 자익들이 많은 그 땅에 왔어. 이제 혹시나 도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까지 만들어 정부 이름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이제는
뭔가 장악하고 점령을 해야 될 상황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처벌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는 미국이 와서 사실은 국가 만들어 놓고 빨리 떠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점령군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군이 해방군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일제에 의해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실은요, 그 미국이 1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죽어가면서 그 다음에 일본군을 얼마나 죽였냐면 태평양 전쟁 때요 230만 명을 죽였나 그래요. 미국이 그 일본군을 230만 명을 죽였는데도 일본군이 항복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45년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2방 터뜨리가 몇십만 명을 일시에 죽이고 났더니 항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악독한 그 어떤 일본을 굴복시킨 게 누구냐고요? 소련군입니까? 미국입니까? 죽어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해방시킨 게 미국인데 소련군이 뭘 했다고 소련군한테 해방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우리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잘못된 프레임을 우리는 빨리 극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노력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좌파들이, 뭐냐면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미국은 점점 그뿐만 아니고, 38선을 꺼가지고 남북을 분단시킨 책임은 미군에게 있고, 남한 단독 정부를 주장한 이승만에게 있다. 그러니까 분단 책임이 남한한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북한은 친일파 청산을 잘했는데 남한은 친일파 청산을 안 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고 세운 나라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종합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거예요.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이고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뭐냐면 해방 직후에 많은 논쟁들이 모두 다가 공통점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이 결론을 맺기 위해 가지고 모든 이런 역사 왜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 왜곡의 뒤에는 뭐가 있냐? 586 운동권,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운동권들의 필독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바로 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79년도부터 80년도에 6권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결론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북한은 정통성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를 필독서로 읽었던 많은 386 운동권과 그때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바로 머릿속에 이 프레임이, 역사 프레임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작가가 되고 영화 감독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반대한민국적인 역사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머릿속을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프레임은 역사 잘못된 반대한민국적 프레임이 역사 프레임이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권을 다 지배해버렸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지 않는 사이에. 그래서 지금 양동환 교수님은 건국전후사 바로 알기라는 책을 썼어요. 2019년도 8월 달에 했는데 여기에 그때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잘못된 거를 조목 이렇게 한 18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아시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좌파 세력의 다양한 소재의 프레임. 여러분 아시죠? 이런 뭐 인권이니 평화통일이니 반일, 반미, 노동자 옹호 뭐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뭐부터 동성애 찬반 이런 다양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는 많은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라도 낚여들면 어느 속으로 좌파 텐스 쏙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이 사회를 전부 다 갈등 대립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싸움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프레임을 짜고 이 프레임에 하나라도 걸려들면 그들과 합류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하느냐 하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만 매몰되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이게 낚싯대를 들여놓고 하나라도 걸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구장창 체제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하나만 하면 교회가 지켜지냐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이 네오막시즘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방어를 해야 되지만 그 하나만 하면 된다. 교회가 지켜주고 나라가 지켜진다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파 세력은 왜 프레임 전쟁에 무력한가? 정교 분리 프레임입니다. 이제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교 분리. 교회가요, 이렇게 엄청난 조직, 6만 개의 교회와 30만 명의 목회자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제 수호가 됩니까, 지금? 왜 이렇게 교회는 무력한가? 체제 줄달리기에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서지 않는가? 하니까 정교분리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돼. 정치는 나쁜 거야. 우리가 교회가 정치 관여하면 될까? 그러면 교회 망쳐. 이런 프레임들이 결국은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체제 전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중립성에 함정이 빠져 있습니다. 아, 내가 말이야. 보수, 진보 서로 싸우는데 내가 중립에 서야지. 객관적인 거고. 그렇게 합리적인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보수를 내가 수구 꼴통들하고 같이 줄을 당길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심판석에 또 올라 구경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경꾼도 많아요. 무미승차하는 사람. 아, 나는 바쁘니까 우리 김 장로님이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군도 몰라가지고 우군은 총질하는데 여념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래서 왜 모모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막 이렇게 뭐 하면서 왜 저렇게 그래서 교인들한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총질하고요. 거꾸로 당기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은 속아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사상적으로 잘못된 사람도 있겠지만 또한 속아가지고 진보, 보수, 평화, 민주, 평화에 속아가지고 같이 막 거꾸로 당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에요. 왜?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줄다리기가 있는데요. 너무 커가지고 서로 어디로 당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마구잡이 당기거나 구경하고 엉망진창인 이 모습이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 그러면 교회는 지금 현재 중립성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보수, 중도, 진보의 프레임 속에서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돼. 정치 관여하면 안 돼. 교회는 기도만 해야 되는 곳이야.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진보 속에 좌파 세력, 북한과 연결된 세력이 줄을 당기는데 그거를 체제수호 활동을 포기하고 또 심판석에 올라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정치 관여입니까? 사상적인 중립과 정치 중립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좌파 세력이 운전대를 잡아 북한하고 통일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데도 나는 보수와 중도, 진보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객관적인 사람이야. 편향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교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항상 지금까지요, 수많은 순교자를 낸 건 정치 권력으로부터 순교를 당했지 다른 데로부터 순교 당한 게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 교회가 지하교회에 있고 교회가 없어진 것은 바로 정치 권력이 공산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없어진 건데, 근데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 가장 주력한 박해 주체가 정권인데 정권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는 정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정치 행위는 사실은 교회 보호 활동이지 정치 활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치 활동은 해야 하는 것이다. 그거는 바로 신앙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 중립 프레임입니다.
공무원 정치 중립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법에도 보면 정치 중립성 지키게 돼 있고요. 헌법에도 지키게 돼 있고 모두 다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 진보라는 그 프레임 안에 진보 안에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좌파 세력이고 친북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고 반체제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진보 그룹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정권을 잡고 있다면 이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야 된다 하면서 뭐냐면 중간에 이제 나는 괴로워도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심판석에 올라서 구경을 하게 되는. 결국은 나라가 죽든 말든 체제가 넘어가든 말든 사실은 체제 수호를 해야 할 공무원이 지금 보수 진보라는 틀 때문에 체제 수호 활동을 포기해버리고 정치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체제 수호는 아스팔트에 있는 노인네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밖에 지금 없는 황당한 상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정치 중립을 파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공무원 정치적 중립이 갖는 심각한 부작용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인은 또 어떠냐 하면 지식인들은 아주 못된 버릇이 있는데요. 편향되면 안 돼라는 프레임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새의 우익과 자익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저 봐. 새의 오른쪽 날개 우익, 왼쪽 날개 자익은 다 새가 날아가는 동반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익과 자익은 서로 나라를 위해서 발전하는 동반자야. 그러니까 서로 척결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를 지금 착각하고 있나 하니까 새의 경우와 나라의 경우가 다르다는 걸 착각하고 있는 거야. 새의 경우는 뇌에서요.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날개 앞으로 하면 날개 뒤로, 날개 앞으로 이렇게 협조를 하잖아요. 지시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우익과 자익은 어떻습니까? 우익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돼. 그랬더니 자익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야 돼. 그런 거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세력이 동반자 맞습니까? 왜 이거를 모르시냐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심각한 외와 잘못된 프레임이 딱 장착돼 버리면 이게 너무 강해서 그 다음 어떤 진실이 들어와도 그거를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게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 악이 싸우는데도 중립을 지켜야 합니까? 기독교와 반기독교가 싸우는데도 중립을 지켜야 합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 싸우는데도 지식인들은 편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지켜야 합니까? 우리 우파 세력은 이러한 데 보면은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우파들의 프레임전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너무 순진하게 생각해. 진실의 유통량만 늘리면 된다는 건 정말로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거짓은 1분 만에 한 개씩 만들 수 있지만 진실을 찾는 데는 1년 걸리도 다 못 찾아. 진실은 너무나 적고요. 거짓은 너무나 양산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 때문에 진실을 찾는다. 어느 천년에 찾아요. 그 다음에 진실은요. 우리가 참 수줍은 색시처럼요. 잘 안 드러내요. 정말로 어떤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모진 고난을 당해가면서 그 진실을 찾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만 진실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절대로 일반인한테는 진실이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짓이 다 덮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진실을 토대로 하지만 프레임을 이제 탑재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는 데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 책에 이제 기사가 나온 거 보면 진실보다 중요한 프레임 전쟁. 사실은요, 이 이 교수의 얘기는 이미 프레임이 장착돼 버리면 어떤 진실이 와도 이 프레임과 어떤 수용적인 진실은 받아들이지만은 이 프레임과 다른 진실은 배척해 버린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파들 속에는요, 어떤 진실이 들어와도 배척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우리의 프레임을 우리도 선점하는, 대중들의 마음을 선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해야지, 진실의 유통량만 늘린다는 이런 순진한 생각들은 우리는 지금부터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떤, 우리도 프레임전이라는 걸 알고 지금 그들이 프레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프레임에 또 걸려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프레임을 쓰면 우리는 그 프레임에서 대응하면 안 돼. 그러면 바로 말려 들어가요. 역프레임을 걸어야 돼, 다시.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 시간이 많으면은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